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이정화 교수입니다. 오늘 함께 퇴계 선생의 삶과 시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저의 관향은 전주입니다. 자, 퇴계 이황 선생의 매화와 관련된 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퇴계 선생의 매화에 대한 사랑은 매우 특별하셨습니다. 별세하시던 날 아침에 곁에 있는 제자로 하여금 분매에 물을 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의 마지막 해에 이르러 평생의 시 가운데 매화를 제재로 한 작품을 손수 선별하셔서 매화 시첩을 엮으셨습니다. 퇴계 선생의 각별한 매화 사랑에 주목하여 또 현대 소설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 현대 소설의 작가는 그 소설에서 퇴계 선생께서 임종하실 무렵까지 곁에 두고 아끼셨던 그 매화분은 단양의 두향이 선사한 것이다 라고 서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퇴계 선생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매화를 소중한 대상으로 인식하셨던 것만은 틀림없으나 아름다운 여인으로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탈속의 마음으로 교감을 이룬 인격체로 여겼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화를 지독하게 사랑하신, 이것을 이제 두 글자로 혹애라고 합니다. 퇴계 선생의 마음은 매화를 의인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화에게 지음 이상의 인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보실 매화 시첩에 수록된 매화 시들은 퇴계 선생의 시 가운데 만년에 이른 퇴계 선생의 시 정신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시의 정수이며 요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매화시첩은 한국 한문학사상 최초로 자필로 된 단일한 소재의 단행본 자작 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사료적인 가치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년에 이르러 퇴계 선생은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생관과 합치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계 선생에게 있어서 삶의 이치는 곧 하늘의 이치인 바, 이는 인욕을 끊고 천리를 보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의 사유 인식은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에서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는 것으로 인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주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퇴계 선생께서는 매화를 시적 대상으로 하여 64제 91수를 짓게 되셨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매화 시를 지으신 것도 이러한 카테고리 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공부하실 부분이 이제 퇴계 선생께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매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당신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화답의 미감이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 시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화와의 화답시들은 퇴계 선생께서 만년에 매화로 표상되는 자연물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경지까지 발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특히 매화는 퇴계 선생에게 영적인 교감의 대상으로 형상화됩니다. 자, 다음 작품을 보시면요. 제목이 매화가 답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그 내용을 보실까요? 매화가 어떻게 예, 시를 지어서 대답을 하셨는지. 자, 지금 이 시 제목을 보시면 매답이잖아요. 예, 감 잡히시죠? 예, 의인법입니다. 시를 지은 분은 태계 선생이신데 태계 선생께서 매화의 심정으로 한번 시를 쓰신 거죠. 네, 매화를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신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환골선인 인포요. 그대는 요동으로 돌아온 학이네. 서로 만나 한번 웃는 것은 하늘이 허락하셨으니 양양의 매화보다 늦게 온 것을 탓하지 마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계 선생께서는 이 시를 짓게 된 동기에 대해 양양의 매화를 본 후 수십일 만에 도산의 매화가 처음 피었습니다. 라고 밝히셨는데요. 이는 매화에 대한 기다림이 간절했음을 나타낸 것이죠. 이러한 선생의 마음은 시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 매화가 태계 선생께 보낸 답례의 시라는 점이 그러합니다. 위에서 묘사된 인포 선생은 북송시대 분으로 매화를 특별히 사랑하여 매화를 아내라고 지칭했던 분입니다. 또한 요동의 학이란 한나라 요동 지방에 살던 정령이라는 분이 신선에 술법을 배워서 집을 떠난 지 1000년 만에 학이 되어 돌아왔을 때 한 소년이 화살로 이 학을 쏘려고 하자 성곽은 의구한데 사람은 전과 다르다고 탄식하며 날아갔다는 옛 이야기의 유래를 둔 말입니다. 자, 스스로를 인포라고 말하는 매화의 인격과 요동의 학으로 비유된 태계 선생의 인격은 서로 막역한 사이이므로 하늘이 허락한 각별한 교분을 맺고 있는 거죠. 매화 자신이 좀 늦게 온 것도 자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조화를 따른 것이라고 고백한 대목에서는 꽃을 관조함으로써 자연에 몰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태계 선생의 시정신, 시의 어떤 정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의 시 역시 매화가 태계 선생께 보낸 작품인데요. 태계 선생에게 있어서 매화는 지음 이상의 각별한 교분을 나누는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실까요? 예, 분매답입니다. 분매가 답시를 태계 선생께 보낸 거죠. 듣자 하니 도선께서도 우리처럼 쓸쓸하시다니 공이 오시기를 기다려 천향을 피우리다. 공이셔 그리워하던 곳에 마주 앉아서 옥설 같은 청진한 마음을 함께 잘 간직하십시다. 자, 어떠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자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더라도 진실로 자신과 의기투합하며 삶의 애환을 함께할 도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찍이 유년 시절에 태계 선생께 어머님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벼슬은 고을의 원님 그 이상은 하지 말거라. 너의 개결한 성품을 시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어머니의 뜻은 태계 선생의 맑은 성정이 세상 사람들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신 거죠. 위의 시는 맑은 심성을 지닌 태계 선생과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매화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태계 선생을 위무하는 매화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매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확인하는 태계 선생의 마음이 투사된 작품입니다. 외로운 처지로 묘사된 매화와 태계 선생을 통해 진실한 삶을 읽을 수 있는 까닭은 곧 맑은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는 도심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기명언이 화답해온 분매시에 차운하여 보내다입니다. 기명언은 이제 고봉 기대승 선생입니다. 그대를 모진 눈바람에 맡겨두고 나는 창안에서 청고하게 추위를 몰랐네. 옛산에 돌아와 누웠어도 그대 생각은 멈추질 않는데 신성 같은 그대가 속세에 있음을 애석해 하네. 자, 이 시는요, 그 매화를 제재로 하고 있으나 이 매화는 곧 김영원, 고봉 기대승 선생을 빗댄 것이죠. 즉, 이 시는 모진 추위와 눈서리를 겪으며 꽃을 피우는 것이 매화의 속성임을 전제로 하여 벼슬길에서 고생하는 제자 고봉 선생의 삶을 비유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구를 보시면요. 창이 청고 불접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뜻은 나는 창 안에서 청고하게 추위를 몰랐네 이죠. 초야에 물러나서 몸소 경세재민의 뜻을 펴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반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초야에 사는 스승인 태계 자신과 벼슬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대비한 것에 시의 의의를 보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시의 핵심은 매화의 기상을 닮은 제자 고봉 기대승 선생의 인품을 선진에 비유한 식구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태계 선생께서는 벼슬길의 시련 속에서도 제자의 덕이 날로 쌓이기를 염려하는 스승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을 저는 탈속의 신선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럼 요것과 관련돼서 태계 선생의 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계 선생의 매화시에는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되어 복잡한 세상사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일로 인하여 때묻은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려는 그의 마음은 차가운 매화의 청초한 기상에 관심을 갖게 되며 나아가 산수 자연 속에서 소요하는 신선의 삶을 동경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한 수 보시죠. 자, 동호 독서당의 매화가 3월에야 피었습니다를 제목으로 한 작품입니다. 막고야산 신선이 섣달 눈 내리는 산촌에서 육신을 단련하여 설중매 혼이 되었네. 바람 쏘이고 눈을 씻어서 참모습 드러내니 백옥 같은 모습, 쇠속의 흐린 기운 전혀 없네. 높은 뜻을 지니고도 이소의 묵꽃에 들지 못했는데 고산의 동산에서 천년토록 한결같이 웃고 있네. 속인들이 몰라주니 심절향처럼 한탄하다가 지금 내가 보게 되니 온설백자 만난 듯 기쁘네. 자, 이 시는 남화경에 등장하는 막고야산의 신선과 또 온설백자의 이야기를 전고로 하여 매화를 관조하는 가운데 흥기된 선적인 지취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수련과 합련은 매화 예찬으로 이어지는데요. 꽃이 필 수 없는 추운 겨울에 활짝 피어난 설중매를 보며 이 꽃 속에는 아마도 옛 신선의 넋이 깃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칭향하고 있습니다. 경령과 미련에 이르면 역시 매화는 속세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이 아니어서 세속에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포 선생이 가꾼 고산의 동산에는 활짝 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 온설백자죠. 온설백자 이분이 그 신선의 경지에 이른 분인데요. 이런 온설백자 같은 분처럼
신선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매화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역설하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군자들이 애독해온 구런 선생의 이소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꽃들 속에 안타깝게도 매화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자,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은요, 동호 독서당의 매화가 3월에야 피었다 라는 시입니다. 정신이 맑고 뼛속이 서늘하니 물리를 절로 깨치고 지극한 도에 들어 노을과 햇빛도 먹을 필요가 없네. 어젯밤 꿈속에서 흰옷 입은 신선을 만나서 흰 봉새를 함께 타고 천문에 날아갔네. 달나라가서 옥절구 약을 달라 하니 직녀가 인도하여 항아에게 말해주었네. 꿈을 깨자 기이한 향내가 옷소매에 가득하니 달 아래에 꽃가지 잡고 술 한 동이를 기울였네. 이 시 역시 매화를 예찬한 작품으로 자아가 매화를 관조한 가운데 체득한 기상은 곧 맑고 시원한 정신세계를 지닌 신청골늠한 신선의 그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퇴계 선생은 꿈속에서 흰옷 입은 신선과 함께 봉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항아를 만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라는 분의 아내인 항아는 얘가 서왕모에게서 불사약을 얻어와 비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약을 먹고 달나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꿈에서나마 신선이 되어 속세를 초월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퇴계 선생의 언표는 세상과 동떨어진 신선의 삶을 상상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억압된 마음 상태를 털어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은요, 서호에서 학을 버타다 라는 시입니다. 호숫가 정자는 세속과 절연된 곳이니 학이 깃들어 야윈 신선이 되었구나. 앵무처럼 날개를 꺾을 필요가 없으니 나와 함께 매화를 읊으며 하늘로 돌아가세. 자, 위의 시는 그 서호에서 학을 기르며 매화를 사랑한 인포 선생의 옛 일을 떠올려 시제로 삼은 것이죠. 즉 자연 속에서 고고하게 살았던 인포 선생의 삶을 신선의 그것에 빗대어 시상을 전개한 작품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선적인 지치는 태선과 구선을 통하여 표출되고 있습니다. 태선이란 태금이라고도 하며 학의 이칭입니다. 또한 구선이란 야윈 신선을 뜻하는 말인데요. 매화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는 매화나무 가지가요, 마치 청소한 선인과 같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시는 매화와 학, 그리고 신선이 된 퇴계 선생이 펼치는 탈 속의 이미지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요, 도산 매화를 떠올린다 라는 시입니다. 병인연애는 바다 위에 신선을 만난 듯 하였고 정면연애는 함께 하늘에 오른 듯 하였네. 어찌하여 오래도록 서울 먼지를 뒤집어 쓴 마음으로 끊어진 검은고 현을 매화 그대와 다시 잊지 못하고 있는지. 자, 이 시는 도성에 머물러 계신 퇴계 선생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도산의 매화를 그리워하며 스스로를 위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시화를 하신 거죠. 퇴계 선생은 매화와 함께한 옛 시절을 회상하며 매화의 빼어난 기상에 힘입어 신선 같은
초인의 경지죠. 신성 같은 초인의 경지를 꿈꾸기도 했던 그런 옛 기억을 떠올리십니다. 도성에 먼지를 묻히고 사는 오늘날의 그 삶은 변함없이 초속한 기상으로 살아가는 매화와는 서로 처해 있는 공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매화의 그 기상을 아끼던 퇴계 선생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다짐하기에 앞서서 해상성과 등천의 시어를 구사하시면서 당신의 선적인 지치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퇴계 선생은 지난날 이렇듯이 매화와 더불어 세상을 잊은 사람처럼 탈속의 경지를 추구하였던 일을 떠올리며 도산으로 돌아가시려는 뜻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항목을 저는 학자의 한거라고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연관된 시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짤막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란한 세상으로부터 멀리 자리한 산가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며 때때로 시를 지으셨던 퇴계 선생의 일상에서는 단순한 음풍농월의 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산수 속에서 은거하시는 삶을 택한 퇴계 선생은 강학을 하시면서 스스로 성찰하는 생활을 영위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퇴계 선생의 산수 생활에서 도방과 같은 소중한 벗으로 존재한 것이 바로 매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함께 살펴보실 작품에는 이러한 그 매화를 진정한 도반으로 여기는 퇴계 선생의 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은요, 은거하며 이인중과 김신중에게 보인다라는 시입니다. 그윽하게 사는 맛이 좋아서 한가히 일 없이 지내노니 남들은 한가로움을 싫어하여 나 홀로 좋아하네. 동헌에 술을 두니 성현을 마주대한 듯하고 남국에서 매화가 오니 신선을 만난 듯하네. 샘물로 벼루를 적시니 구름이 북끝에서 일어나고 산 위에 뜬 달이 방에 드니 이슬에 책이 촉촉하네. 병든 몸을 관개치 않고 글을 읽어 때로 나른해지는데 그대와 함께 크게 웃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네. 자, 학자가 보통 공부를 게을리하면 매화가 피지 않는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화는 그 생내적인 특성상 엄동설한을 인내하고 피어나는 꽃이라는 강인한 정신력의 상징물로 이 뭇사람들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매화를 늘 곁에 두고서 스스로의 마음을 단련하고 수양하는데 본보기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에서는 남들은 선호하지 않는 초야에서의 은거를 유독 퇴계 선생만이 기꺼이 즐기며 학자의 삶을 완성하게 된 사연을 고백한 것입니다. 퇴계 선생의 은거는 군자의 위기지학을 실현하려는 자신의 굳은 의지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군자의 위기지학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자, 위는 위할위, 그 다음에 기는 몸기, 지는 어조사지, 학은 배울학이죠. 그래서 이제 위기지학이라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공부, 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늘 마음을 갈고 닦는 자기의 수양이나 성찰을 위해서 하는 공부, 이게 바로 그 위기지학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그 학문 자세, 공부는 뭐가 되냐면은 위인지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몸기자 대신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타인, 남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는 공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크게 벼슬 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공부. 이게 바로 위인지학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태계 선생의 공부는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이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수양을 하면서 늘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 수양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기의 내면을,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위기지학입니다. 자, 이는 자기를 개발하고 스스로를 수양하기 위한 공부를 중요시한 태계 선생의 학문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태계 선생의 공부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활로는 이제 벼슬길이죠. 벼슬길에 나아가 높은 벼슬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인의 글을 배우고 잘 실천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아가 자기를 따르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안정을 갖는 법을 전하려 한 태계 선생의 안온한 삶의 본질이 위에 매화시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경련의 상구에서는 붓끝에 서린 맑은 기운을 샘물이 마침내 구름이 되어 승천하는 미감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학구에서는 달과 책 위에 스미는 밤이슬이 자아내는 오묘한 장면을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은 조화로운 풍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태계 선생께서 안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산수 속에서 학문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수양하는 가운데 이룩한 경지이며 태계 선생의 매화시에 구현된 미의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자, 제목은요. 도산에서 달밤에 매화를 읊는다는 그 시입니다. 자, 고요한 산속의 밤에 온 세상이 호젓한데 흰 매화와 차가운 달이 선홍을 보태주네. 개중에 다만 앞쪽 개울의 물소리 울릴 뿐이니 높을 땐 상음이요 낮을 땐 궁음이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60세 이후 태계 선생의 만년은 노년이죠. 도산서당이 완공됨에 따라 이곳에서 주로 거처하시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노송한 고목에 비유되는 그 만년의 시는 태계 선생의 삶의 깊이와 학문의 깊이를 한꺼번에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는 성리학에 침잠할 때 깨닫게 된 화련대오의 경지를 시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와 같이 깊은 밤중에 조용히 공부하시다가 잠시 휴식하는 가운데 쓰신 시들을 그 태계 선생의 그 시집에서 수많은 시집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태계 선생의 마음 상태는 백매와 량월에 투사되어 있으며 이 두 시어는 청량한 미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는 자, 아까 말씀드린 위기지학하며 또 조용히 살아가는 태계 선생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는 당신을 따르는 후학들로 하여금 배움에 목말라 하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일신 우일신의 자세로 정진하시는 그런 일상의 한
편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시에서는 백매와 량월과 같은 정적이면서도 시각적인 이미지와 또 탄양과 같은 동적이면서도 청각적인 이미지가 연출하는 공감각적인 이미지 표현 기법과 정중동의 조화로운 풍경이 주목되는 바, 이것이 곧 태계선생 시의 수사학적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은요, 또 눈 내린 달밤에 매화를 감상한다는 시의 차원한 그런 작품입니다. 화분의 매화가 맑은 흥감을 자아내고 시냇가의 흰 눈은 찬 물가에서 빛나네. 다시금 차갑고 둥근 달이 떠오르지만 한겨울임에도 봄 기운을 싣고 떠오르네. 속세를 초월하니 낭원 신선의 경지여. 곱고 아름다우니 막고야산 선녀일세. 시를 읊느라 고심하지 마오. 시를 많이 짓는 것도 역시 하나의 흠일세 라고 읊으셨습니다. 대체로 태계시의 표현 기법은 안온한 마음 상태를 정적이며 또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 가운데 분매, 개설, 윤영의 시어들은 매화와 흰눈, 둥근 달 그림자로서 각각 시각적 이미지를 구사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또한 이러한 사물들이 제공하는 청한의 메시지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학자의 마음을 읊은 태계선생의 설리시에서도 주로 나타납니다. 태계선생께서는 난해한 설리적인 시어를 전달하는 것으로만 시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학문을 해야 하는지를 직접 당신의 생활로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의미를 두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의 미련에서는 태계선생의 문학관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계선생의 문학관은 문학의 효용적 기능을 중요시하여 문장으로 도를 밝게 드러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지어 태계선생께서는 이 세상에서 문인으로 알려지면 좋게 볼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부정하셨던 사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인의 학문을 완성하는 것이 태계선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셨기 때문에 학문에 전념하기 위한 일생, 이것이 이제 전부셨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과 관계없는 단순한 문예 활동, 뭐 시 나부랑이나 쓰고,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왜 시 나부랑이라고 했냐면은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시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식한다 그러거든요. 한자어로 꾸민다, 다듬는다 막 이런 거. 요런 거만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이제 태계선생께서는 이런 시는 시나부랭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시가 진정한 시일까요? 시를 지으면서 역시 우리가 이제 위기지학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한 공부가 진정한 공부라고 태계선생님께서 강조하셨잖아요. 시도 그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시를 쓰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가다듬고 또 시를 읽는 다른 사람도 역시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시죠. 자, 그러면
태계 선생에게서 그럼 시 나부랭이나 짓는 문예 활동은 한갓 말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단의 잔재주죠. 말단의 기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찰을 위한 시, 또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시, 이런 시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시를 짓느라 고심하지 말아야 하며 시를 많이 짓는 것 또한 흠이 된다고 읊으셨는데, 이것은 또 이제 학자에게 시를 짓는 행위는 말단 기회에 불과하다고 한 퇴계 선생의 인식이 내재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교하게 아주 그 예쁜 그 시어를 막 가다듬는 거, 이런 거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죠. 뜻이 중요하다. 그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상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단순한 그 말꾸밈,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퇴계 선생이 말씀하시는 그 시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퇴계 선생의 삶과 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퇴계 선생의 시는 이제 한마디로 정심시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시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도 퇴계 선생의 시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읽고 접해보면 마음이 바르게 순화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래식, 이제 고전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이렇게